저는 김영자입니다. 올해 68살이고요. 10여 년 전에 은퇴했어요. 연금은 매달 5일경만 원 정도 들어옵니다. 아껴 쓰고 안 먹고 해서 모은 돈이 2억 원 정도 됩니다. 예전에 공공기관에서 격리일을 했죠.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요. 아들 박지훈을 저 혼자 키웠습니다. 주식 투자나 펀드 같은 건 해본 적 없어요. 돈은 전부 은행에 넣어두고 죽은 이자만 받아도 마음이 편했죠. 아침 8시 저는 혼자 동네 병원에 가서 심전도 검사랑 간 기능 검사를 받았어요. 의사는 40살쯤 되어 보이는 여의사였는데 말투가 참 친절하면서도 애매모호했습니다. 그녀는 보고서를 보며 말했죠. 김영자 어르신, 심박수가 좀 느리고 심장전도 검사를 해보시죠. 필요하면 동적 심전도 검사를 해보시고요.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으니 되도록 심정대 드시고요. 저는 심각하냐고 물었지만 늙으면 여기저기 아픈 게 당연하다는 걸 알면서도 의사의 그 애매모호한 말투가 오히려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보고서를 들고 돌아섰죠. 옆 병실을 지나는데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는 7, 8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는데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모습이었죠.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목소리는 심하게 떨렸습니다. 자식들이 집을 가져갔는데 제가 이름을 잘못 올렸대요. 다시 되돌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간병인 아가씨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옆에 있던 간호사는 어르신, 흥분하지 마세요. 몸이 제일 중요해요. 라며 위로했죠. 저는 몇 초간 그 모습을 보는데 왠지 모르게 몸이 떨려왔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언젠가 내가 저렇게 침대에 누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면 누가 나를 대신해서 말해줄까? 내 돈 내 집도 저들 손에 조금씩 빼앗기게 될까? 아무도 당신이 입을 열 수 있을 때 당신을 돕지 않을 겁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침실 서랍을 열고 통장을 꺼냈습니다. 붉은색 표지의 우체국 통장이었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자 잔액은 정확히 2억 100만 원. 저는 침대 옆에 앉아 그 숫자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손가락으로 종이 위를 만지자 차가운 감촉이 느껴졌죠.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수십 년간 모은 생명줄 같은 돈이었어. 다른 사람 눈에는 그저 몇 개의 숫자에 불과하겠지만 내 눈에는 이 돈이 밤잠 설치며 이 돈이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는 일은 없어야 해. 저는 통장을 잘 챙겨 가시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통장을 막 넣어두자마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문을 열자 아들 박지훈이 문 앞에 서 있었고 그 뒤로는 며느리 한서연, 그리고 그들의 아들, 딸, 그리고 박지훈의 여동생 박지은과 그 식구들까지 총 1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제 반응하기도 전에 박지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가족이 어머니도 뵐 겸 집도 좀 북적북적하게 해드리려고 왔어요. 서연이가 이번 주에 쉬기도 하고 애들도 방학이라서요.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지만 무의식적으로 몸을 옆으로 비켜기를 내주었죠. 10명이 우르르 들어서자 거실은 금세 비좁아 보였습니다. 오래된 소파는 앉을 자리도 없었고 아이들은 아예 바닥에 쪼그려 앉아 휴대폰만 만지고 있었죠. 박지은의 남편 김민준 씨는 피곤해 지친 얼굴로 벽에 기대어 있었고요. 부엌에서는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다가갔고 그녀는 웃으며 잘 깎아놓은 사과 한 접시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사시면 너무 적적하시잖아요. 저랑 지훈 씨랑 이야기해봤는데 저희가 어머니 댁으로 들어와서 함께 살면 어떨까 싶어서요. 방도 충분해요. 애들 둘이 한 방 쓰고 저랑 지훈 씨는 어머니 원래 방 쓰고 어머니는 작은 방 쓰시면 되고요.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그저 어머니는 작은 방 쓰시면 되고요.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그저 응리어줘야 하는 덕우 옅은 소리만 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얼음 덩어리가 얹힌 듯 무거웠죠. 저는 몸을 돌려 거실로 향했습니다. 그 방 가득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강렬한 이질감을 느꼈죠. 그들은 저를 보러 왔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미리 이사라도 온 것 같았습니다. 들어오자마자 거실을 차지하고 부엌을 차지하고 이제는 제 침실까지 차지할 생각이었죠. 그들은 함께 지내는 거죠. 그들은 함께 지내는 거지라고 말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건 가족의 재회가 아니라 제 마음속에는 이건 가족의 재회가 아니라 치밀한 계획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바닥에서 게임을 하는 모습을 보는데 저에게 말할 모습을 보는데 이 집은 제가 지켜야 해요. 제 공간 그리고 제가 있어 지켜온 불안한 안온함을 넘겨줄 수는 없었습니다. 설령 이 세상에 저 혼자 남는다 해도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일어났습니다. 조밥을 끓이고 계란을 삶아 아침 식사를 준비했죠. 밥솥에 채 끓기도 전에 한서연이 부엌으로 들어와 소매를 걷어붙이며 돕는 척했습니다. 어머니, 참 부지런하시네요. 벌써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고요. 그녀는 입으로 그렇게 말하면서도 손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죽을 한 숟갈 떠먹으며 어머, 이 조밥 정말 맛있네요. 어느 상표 거예요? 하고 물었죠. 저는 싱크대 위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오래된 곡물 가게에서 사온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2만 원어치 정도 사와요. 그녀는 옅은 웃음을 흘리더니 아무렇지 않은 어조로 말했습니다. 한 달에 2만 원짜리 조밥에 계란, 우유, 과일이라. 사실 집안 살림에 크게 돈 들어갈 일도 없죠. 저희가 같이 살면 한 달에 30만 원에서 50만 원이면 충분할걸요. 그녀의 말은 가벼웠지만 칼날처럼 제 마음에 박혔습니다. 제가 혼자 살 때는 몇만 원으로도 충분했는데 그녀는 그걸 사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녀는 입만 열면이나 되는 식구가 고작 30만 원에서 50만 원이면 된다고 너무나 당연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제 돈이 그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태어난 것처럼요. 부엌에 몇 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서연은 다시 웃으며 말했죠. 어머니, 저희가 함께 살면 집도 북적이고 어머니께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 안 하세요? 나중에 혹시라도 몸이 불편해지시면 저희가 가까이서 보살펴 드릴 수도 있고요. 저는 못 들은 척 불을 끄고 죽 다 됐으니 가서 밥 먹으라고 해라 하고 말했습니다. 식탁 위에서는 아이들이 계란을 차지하려고 난리였고 박지은의 딸은 요구르트를 마시고 싶다고 보챘습니다. 저는 냉장고에서 마지막 남은 요구르트 2병을 꺼냈는데 그들이 나눠 마시기에 충분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 냉장고가 이렇게 텅 비어본 적이 없었는데 밥을 먹는 동안 박지우는 내내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었습니다. 한서연은 또다시 애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혼자 사시는 게 너무 쓸쓸하시죠? 가끔은 돈을 써도 마음이 허전할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많으면 훨씬 활기차고 좋지 않겠어요? 저는 그녀를 흘끗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제가 그릇을 치우기 시작하자 박지훈이 부엌으로 들어와 문가에 서서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죠. 어머니,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저희가 앞으로 여기서 함께 살면 식사 준비도 돌아가면서 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너희 정말 여기서 살 생각인 거니? 그는 바닥 타일을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이가 어머니 혼자 사시는데 방도 많이 비어있다고 저희가 와도 크게 불편하지 않을 거라고 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생각해보고 다시 말해라. 어머니,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고 다시 말해라.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그는 말을 마치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몇 초간 응시했습니다. 제 아들, 어릴 때부터 제가 혼자 키운 아이인데 제 아들, 어릴 때부터 제가 혼자 키우는 지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어린 손자가 달려와 제 옆에 앉더니 할머니, 혹시 돈 많아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왜 그렇게 생각하니?
하고 물었죠. 그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할머니 돈만 대요. 우리가 할머니랑 같이 살면 할머니가, 아빠가 할머니랑 같이 살면 할머니가, 저는 웃으며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숙제 다 하고 나서 이야기하자. 그거 하고 싶니?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눈이 반짝거렸고 그가 뛰어간 뒤 제 마음이 싸늘해졌습니다. 아빠, 엄마가 아이 앞에서 저렇게까지 말할 정도라면 이미 저를 가족으로 여기지 않고 제 돈을 자기들 재산처럼 여기는 것이었죠. 저녁 식사 후 온 가족이 거실에 둘러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서연이 손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뉴스 보니까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외로움이랑 돈 안 쓰고 모아두는 거라더라고요. 어머니, 지금 그 예금은 이자도 별로 안 붙는데 뭐 하러 그냥 두세요? 아이들을 위해 쓰시면 그것도 복이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게다가 돈을 가만히 놔두는 게 세계 여행이라도 가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 가족이 함께 잘 살면 어머니 마음도 편하실 거고요. 박지우는 옆에 앉아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를 한번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는 헛기침을 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헛기침을 하더니 어머니를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너무 언짢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언짢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어머니 돈이니까 어머니가 알아서 하세요. 거실은 한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눈앞에 이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문득 이 집이 제 집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둘러싸고 있었지만 저 때문이 아니라 제 돈 때문에 말입니다. 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첫 번째 시도일 뿐,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요. 그 후 며칠 동안 우리 집은 갑자기 유난히 북적였습니다. 박지은이 왔어요. 장 보러 가는 길에 들렀다며 집에서 가져온 사과 한 봉지를 들고 왔더군요. 그녀는 제 거실에 앉아 형님, 요즘 안색이 정말 좋으시네요라고 말하더니 이어서 저희 집은 너무 좁아서 어른 한 분이 애들 좀 봐주시면 딱 좋을 텐데 말이죠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웃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에는 박지훈의 사촌 동생인 이웃집 아주머니가 딸과 함께 찾아왔어요. 학교 끝나고 지나가는 길이라며 아이가 제가 만든 만두가 먹고 싶다고 했다더군요. 그녀는 제가 채소를 다듬는 것을 도와주는 것을 이렇게 효성 깊은 남편에 능력 있는 시어머니까지 두었으니 말이에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사촌 언니가 외곽 지역에서 왔어요. 시내 친척들 보러 온 김에 들렀다고 하더군요. 그녀는 앉자마자 제게 투자나 재테크 계획이 있는지 묻더군요. 자기 친구가 하는 재테크 계획이 있는지 묻더군요. 자기 친구가 하는 재테크 상품이 수익률이 높다면서 정기 예금을 빼서 단기 투자해보라고 권했습니다. 저는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 통장은 아무도 본 적이 없지만 그들은 아마 박지훈에게서 제가 돈을 모아두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이 집은 언제부터인가 제가 아니라 그 얼마 안 되는 돈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후 한서연이 과일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포도를 씻으면서 제게 묻더군요. 어머니, 평소에 은행 어디로 다니세요? 어디가 줄이 짧아요? 저는 닫고 있던 유리잔에서 눈을 떼지 않고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걸 묻니?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은행에 수도세 내러 갔는데 줄이 너무 길어서 한참 기다렸거든요. 어머니는 자주 가시니까 아는 지점이 있을까 했어요. 저는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 요즘엔 은행 안 가. 다 앱으로 처리해. 그녀는 깜짝 놀라 입꼬리를 비틀며 어머니도 그런 거 쓰세요? 어머니도 그런 거 쓰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입가에 멈춰 있었고 마치 제가 그런 거 있었고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뒤척이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밤중에 일어나 옷장을 열고 가장 안쪽에 있던 낡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앨범 사이에 끼워져 있던 붉은색 통장을 조심스럽게 꺼냈죠. 저는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통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그것이 마치 차갑게 식은 쇠붙이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억이 넘는 돈은 자금마저 2억이 넘는 돈은 제가 몇 년간 아끼고 아껴고와 적금마저 아끼고 아껴 모은 생명줄 같은 돈이었어요. 저는 거실로 가서 오래된 텔레비전 뒷뚜껑을 열고 통장을 비닐봉지에 조심스럽게 싸서 기판 아래에 숨겼습니다. 텔레비전은 10수년 동안 한 번도 옮긴 적이 없으니 아무도 그곳을 건드리지 않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 넘게 줄을 서서 통장 비밀번호를 새로 만든 6자리 숫자로 바꾸고 문자 알림 서비스도 신청했습니다. 업무를 마치고 나와서는 일부러 은행 문 앞에 잠시 서서 개인자산 보호에 관한 홍보 포스터를 꼼꼼히 읽어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래층에서 장기를 두고 있던 이웃집 김씨 아저씨가 저를 붙잡고 박씨 할아버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김영자 씨, 박씨 할아버지 댁 그 집 기억나세요? 작년에 따님이 집 관리를 대신 해주겠다며 명의를 자기 이름으로 바꿨대요. 그런데 지금은 집이 벌써 팔렸고 박씨 할아버지는 발붙일 곳도 없대요. 저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동의하신 거예요? 그때는 편의상 명의를 이전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할아버지가 외곽 지역에 요양원으로 보내져서 원래 살던 동네에는 발도 못 붙이고 계신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김씨, 아저씨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편의상 관리라는 그 글자가 듣기에는 좋지만 사실 한 걸음만 더 나가면 재산을 가로채고 나눠 갖는 핑계가 되는 겁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집 문서, 신분증 사본, 건강보험증 사본을 모두 서랍에서 꺼내 봉투에 넣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알았죠. 누군가에게 물어봐야 했습니다. 저는 몇 년 전 제 유언장 초안 작성을 도와주었던 은퇴한 법조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분은 최 선생님이었는데 제 옛 직장 동료의 남편이었고 예전에 공증사무소에서 30님이었고 예전에 공증사무소에서 30님이었는데 최 선생님 명간 예전에 공증사무소에서 30님 여쭤볼 일이 있어서요. 혹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좋아. 내일 오전 10시에 예전 찻집에서 기다릴게. 서류 다 챙겨서 와. 저는 전화를 끊고 천천히 찻상을 닦았습니다. 집은 깨끗했지만 텔레비전은 여전히 윙윙거리며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이 집이 더 이상 예전의 그 집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더 이상 누구도 저를 애틋하게 여겨주지 않을 거라는 걸요. 스스로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며칠 뒤 박지훈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때 반찬을 덜어주며 말했죠. 어머니, 제가 요즘 내내 생각해봤는데요. 이 집이 지금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서류 처리할 게 많아서 오히려 번거로울 거예요. 지금 저한테 명의를 이전해두면 나중에 번거로움을 덜 수 있잖아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내가 갑자기 죽으면 집 처리하기 어려울까봐 그러는 거라 보았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무섭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니? 그의 얼굴은 확연히 당황한 기색이었고 입술이 몇 번 움직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맞게색이었고 다 어머니를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일은 언젠가 해야 할 일인데 미리 정리해두면 나중에 엉뚱한 사람이 끼어들어 문제될 일도 없고요. 엉뚱한 사람이 끼어들어 문제될 일도 없고요. 엉뚱한 사람? 저는 그녀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는 너희가 한 가족이지만 내가 죽으면 누구보다 빨리 내 것을 차지하려고 달려들까봐 두렵구나. 저희가 가족인데 마을 끝나자마자 식탁 위는 시대 초침 소리마저 들릴 정도로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그릇을 치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얕은 잠을 잤습니다.
한밤중에 침실 문 밖에서 살금거리는 발소리가 들렸죠. 마치 고양이가 카펫 위를 걷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이어서 옷장 문이 딸깍하고 작게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몸을 뒤척여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빛을 보았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깨달았죠. 저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그저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몇 초 후, 그녀는 제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너무나 능숙하게 뒤지는 솜씨가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이라도 한 듯 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침대 옆 스탠드를 켰습니다. 불이 켜지자 그녀는 깜짝 놀라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녀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소리가 나서 혹시 불편하신가 해서 와봤어요. 저는 움직이지도 않았고 그녀를 꾸짖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말했죠. 기자 나가봐도 좋다. 그녀는 몇 초간 서 있다가 서둘러 문을 닫고도 좋다. 그녀의 발소리가 급히 멀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제 마음은 오히려 평온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절도가 아니라 치밀한 계획이었어요. 그녀가 제 물건에 손을 댄 게 처음이 아니라는 걸 알았죠. 다만 이번엔 너무나 노골적이었을 뿐.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서류를 챙겨 주민센터의 사회복지 상담 창구로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만약 제 연금이나 부동산을 가족들이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미리 조치할 방법이 없을까요? 담당 직원은 젊은 사람이었는데 제 이야기를 듣더니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유언 공증이나 신탁 설정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 신탁은 자금 인출 조건과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부동산도 불법적인 명예 이전을 막기 위한 동결 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하죠? 그는 저에게 안내자료 2장을 주었고 법률구조, 센터의 상담 전화번호도 알려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이미 저녁 무렵이었고 막 전등을 켜야 할 시간이었죠. 그 몇 장의 종이를 손에 쥐자 저는 마치 진정한 죽언을 움켜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최 선생님께 전화해 이틀 뒤에 만나 뵙기로 약속했습니다. 그가 말했죠. 영자 씨, 이 방법은 언젠가 해야 할 일이었어. 그들이 먼저 손을 쓰기 전에 유언장을 생각했습니다. 너무 일은 일이라고 생각해야지. 저는 베란다에 앉아 건너편 아파트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는 것을 예전에는 가끔은 죽음을 앞둬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게 아니야. 아직 살아있을 때 네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들은 네가 떠나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야. 네가 입을 열기를 기다리는 거지. 이제와 생각해보니 저와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모자간의 정이 아니라 냉혹한 싸움이 되어버렸다는 것을요. 그날 아침부터 저는 꾀병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식탁에서 몇 번 기침을 하자 한서연은 고개만 들어 저를 한 번 보더니 날이 건조하니 따뜻한 물 좀 드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에는 입맛이 없다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소파에 오전 내내 누워 있었습니다. 박지우는 고개를 숙인 채 휴대폰만 만지고 있었고 아이들은 시끄럽게 떠들거나 텔레비전을 보았지만 아무도 저에게 괜찮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저는 일부러 밥그릇을 떨어뜨리며 어지러워서 몸을 가누기 힘들다고 말했죠. 그제야 한서연은 미간을 찌푸리며 어지러워서 몸을 가누기 힘들다고 말했죠. 그제야 한서연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때 제가 국을 식탁에 올리자 한서연은 젓가락을 들지 않고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몸이 계속 이러시면 저희도 난감해요. 어머니가 정말 2년 동안 병상에 눕게 되시면 이 집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는 회사도 다녀야 눈에는 연민 대신 혐오감과 계산적인 옥죄도 가야 하는데 병원에 다 같이 가서 간병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날 저녁 식사는 저는 한 숟갈도 뜨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저를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그저 모른 척하고 싶었을 뿐이죠. 이틀 뒤에는 박지은의 생일이었어요. 그녀는 기어코 우리를 자기 집으로 끌고 다 저녁을 먹게 했습니다. 온 식구가 둘러앉아 시끌벅적하게 술을 마시던 중 박지훈이 갑자기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지금은 건강하시지만 집이랑 예금 다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잖아요. 제가 서연이한테도 말했지만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재산 문제로 골치 아플 테니 미리 정리해야 한다고요. 그러려면 일단 소유권부터 명확히 해둬야죠. 박지은이 거들었습니다. 저도 남편이랑 상의했는데 저희 엄마 집도 미리 명예 이전을 해둘까 해요. 살아계실 때 처리하는 게 훨씬 수월하죠. 돌아가신 후에 하면 얼마나 복잡한데요. 한서연은 웃으며 반찬을 덜어주더니 딸은 웃으며 반찬을 덜어주더니 딸은 웃으며 반찬을 덜어주더니 그들은 마치 제가 없는 사람인 양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아직 화장도 안 한 사람의 유골함을 두고 상의하는 것을 듣는 기분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저는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혼자 밤길을 걷는데 바람이 제법 차가웠지만 아무런 느낌도 들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봉투를 꺼내 집 문서와 통장 사본을 서류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최 선생님께 전화를 걸었죠. 최 선생님, 저 신탁 설정을 하려고요. 연금은 단계적으로 동결하고 싶고 집도 그들이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싶어요. 영자 씨, 잘 생각했어. 잘 생각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들이 제 앞에서 재산을 나누는 상의를 할 때 저는 아직 살아 앉아 있잖니. 그는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좋아. 내일 아침 9시에 내가 데리러 갈게. 사무실로 가자. 전화를 끊고 저는 차상 옆에 앉아 창밖을 읽다는 것을요. 저는 차상 옆에 앉아 창밖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이렇게 선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제 손에 쥐어진 것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요. 저는 화장실로 가서 거울 속에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눈가는 깊이 패였고 주름이 선명하며 입꼬리는 처져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제 얼굴을 만졌습니다. 마치 이 사람이 아직 살아있음을 확인하려는 듯이 말이죠. 나는 아직 살아있어. 저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약간 떨렸습니다. 너희가 뭘 그렇게 서두르니? 내가 죽고 나서 유골함을 나눠 가져도 되는 것 아니니? 저는 거울 속에 저 자신을 응시하며 문득 웃고 싶었지만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가족 회의는 사실 그들 마음속에서 이미 여러 번 연습되었던 것이겠죠. 그날 저녁 식사 후 박지훈이 거실 한가운데 앉고 한서연과 아이들이 양옆에 둘러앉았습니다. 박지은도 무슨 할 이야기가 있다며 왔더군요. 분위기는 겉보기에 온화했지만 그들이 서로 주고받는 눈빛에서 저는 불길한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박지훈이 헛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생각에는 이제 몇 가지 일들을 터놓고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도 연세가 있으시니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대꾸하지 않고 그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된 집은 일찍 제 이름으로 해두는 게 안전해요. 혹시라도 어머니께 갑자기 무슨 일이라도 서류 처리하기도 힘들고요. 저희가 어머니께 갑자기 묻습니다. 저는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함께는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살아 앉아 있잖니. 그리고 예금도 공동명의 계좌로 옮겨두시면 제가 어머니 대신 전기세, 수도세 같은 공과금 내러 다니기도 편하고 어머니가 직접 줄 서실 일도 없고요. 저는 그녀를 향해 물었습니다. 언제 내가 줄 서서 공과금을 냈니? 그녀는 웃는 척 얼버무리며 말했습니다. 아니, 긴장하지 마세요. 공기는 갑자기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니, 긴장하지 마세요. 저희는 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다 어머니 편의를 위해서죠. 저는 비웃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것을 빼앗으려는 것처럼 몰아가지 마세요.
저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너희는 뭘 하고 있는 건데? 한서연은 짜증스럽게 눈을 위로 치켜떴습니다. 저희도 무작정 이러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10명 식구가 한 달 먹고 사는데 최소 300만 원은 들어요. 어머니 혼자 그 많은 돈이 어머니 혼자 그 많은 돈 다 쓰지도 못하시잖아요. 차라리 다 같이 잘 살 수 있게 돈을 좀 내주시는 게 어때요? 그럼 아예 유언 공증을 다시 해서 누가 얼마를 가질지 정확히 적어둘까? 무슨 말이에요? 박지훈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내 뜻은 내 돈, 내 집, 내 인생은 너희가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는 거야. 한서연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몰상식하게 굴지 마세요. 저희는 어머니를 보살피고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저희는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탁 소리를 내며 탁자 위에 던져졌죠. 너희가 봐봐. 내가 너희 가족이 맞니? 저는 표지를 가리키며 비웃었습니다. 이 서류에 분명히 쓰여 있잖아. 너희는 내 가족이라고. 그런데 너희가 하는 짓이 가족이 할 짓이냐?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앞면을 찢어 박지훈의 이름이 적힌 부분을 두 동강 냈습니다. 종이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졌죠. 가족이 서명을 간유하고 통장을 훔치고 박지훈의 얼굴은 새빨개졌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머니, 너무 극단적이세요. 너희가 날 이렇게 만든 거야. 저는 한마디 한마디 힘주어 말했습니다. 너희가 날 이렇게 몰아붙여서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걸 끝내게 만든 거라고. 저는 방으로 돌아가 미리 싸둔 여행 가방을 끌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내일 저는 이사 갈 거야. 이 집은 제가 동결 신청할 거고 돈은 비밀번호를 걸어 잠글 거예요. 누구도 저를 찾아오지 마세요. 한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온 가족과 연을 끊겠다는 거예요. 내가 끊는 게 아니야. 너희가 먼저 끊은 거지. 저는 그녀를 응시했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건 내 돈이고 내가 원하는 건 그저 조용하고 평온한 노년이야. 서로 원하는 바가 다른 거겠지.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여행 가방을 끌고 30년 넘게 살았던 그 집을 나섰습니다. 집은 제 것이었지만 그곳은 이미 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 내 다른 동 5층의 남양종고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집은 작았지만 조용했죠. 집주인은 유학간 선생님이라 장기 임대를 원했고요. 저는 1년치 월세를 한꺼번에 지불하고 계약을 마쳤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열쇠를 바꾸고 스마트 초인종과 현관 CCTV를 설치하는 것이었습니다. 도둑뿐만 아니라 가족도 막아야 했으니까요. 그날 오후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흰색 옷장은 낡았고 제 가방은 낡았고 제 가방은 낡았고 침대 매트리스조차 조금 푹 꺼져 있었죠. 저는 의자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문득 온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공간은 작았지만 한치의 공간도 모두 저만의 것이었습니다. 저녁에는 휴대폰을 켜서 카카오톡으로 병원 예약하고 건강보험을 조회하는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이런 걸 배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배울 수 없었던 게 아니라 제가 한 번도 진정으로 스스로 살아가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죠. 저는 밤새도록 연금 인출 방식을 조정하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페이지를 열어 자율 인출 설정을 찾아 월 인출 한도를 5억만 원으로 제한하고 문자 이중 인증을 설정했으며 대리인 인출 옵션도 기활성화했습니다. 제 손가락은 떨렸지만 한 번도 트이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마치고 나니 제 마음속에는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안정감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마침내 제 자신에게 경계선을 세운 것 같았습니다. 누구도 그 선을 넘어와 단 한 푼도, 그 선을 넘어와 단 한 푼도, 그 선을 넘어와 단 한 푼도 같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서류를 들고 최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이미 사무실에 약속 시간을 잡아두셨더군요.
저를 보자마자 그는 한마디만 했습니다. 영자씨, 제대로 된 길을 택했어. 저희는 개인 신탁 계약을 마쳤습니다. 연금관리 권한은 제 개인 명의로, 부동산에는 독립적인 감독인을 지정하고 변경 전 신청 및 영상 확인 조항을 추가했죠. 즉, 제가 직접 동의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제 재산을 건드릴 수 없으면 그 누구도 제 재산을 건드릴 수 없게 된 겁니다. 최 선생님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집에서 쫓겨난 노인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음으로 운전대를 잡은 사람 같았죠. 제 삶은 서서히 안정되어 갔습니다. 주민센터의 실버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간을 때울 생각이었는데 막상 가보니 제가 가장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어 있더군요. 그날 강사님이 우리에게 노년 생활 경험을 공유해달라고 하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2억 원이 있지만 은행이 아닙니다. 누구도 제 돈이 그들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래에 앉아있던 몇몇 할머니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분은 비밀번호 설정 방법이나 부동산 동결 방법을 묻기도 했습니다. 저는 한마디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규칙을 알아야 해요. 모르면 당합니다. 통장 넘겨주지 마세요. 효도라는 두 글자에 속지 마세요. 그 순간 god은 것이죠. 그 순간 내주고라는 두 글자에 속지 마세요. 그 순간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이런 일이 정말 많았구나. 저 같은 사람들이 저 혼자가 아니었구나. 그 후로 많은 이웃들이 서류를 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들의 서류를 검토해주고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위임장을 쓰는 것을 도와줬죠. 어떤 사람은 유언장을 쓰고 싶어 했고 어떤 사람은 대리 인출 권한을 끊고 싶어 했으며 또 어떤 사람은 대리 인출 권한을 끊고 싶어 했으며 또 어떤 사람은 아들 내외에게 서명을 강요당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주민센터에 가서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한 달 뒤 이웃들의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듣던 중 갑자기 부도 났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자금난으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고 겨울에 계약금을 물고 고객들에게 소송까지 당해 사방팔방으로 도움을 청하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한서연은 수입이 끊기자 배달 일을 시작했습니다. 듣자 하니 처음 두어 번은 아는 사람 집 문 앞까지 배달을 갔는데 그때마다 친구 일 잠깐 도와주는 중이에요라며 애써 태어난 척했다고 합니다. 집안 살림은 엉망진창이 되었고 두 아이는 학원을 그만두었고 분위조차 온라인에서 공동 구매하는 저렴한 제품을 먹고 있다고 했습니다. 박지은은 진작에 다른 곳으로 이사 갔더군요. 어느 날 저녁 저는 우연히 한서연의 SNS에서 게시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사진은 그녀가 어린 아들을 안고 창가에 앉아있는 모습이었고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죠. 글은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결국 여자의 눈물을 받아주지 않는구나. 한때 기댈 수 있었던 집이 지금은 산산조각이 나버렸네. 나도 노력했지만 결국 한 어머니의 냉담함과 이기심을 이길 수 없었다. 그녀는 저를 지목하지 않았지만 사진 속에는 그들의 낡은 소파가 선명하게 보였고 어린아들이 쥐고 있는 낡은 인형은 제가 어릴 때 손자에게 직접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댓글창은 동정의 물결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정말 날결이었습니다. 애를 바닥에서 재우는 건 너무하시네. 애를 바닥에서 재우는 건 너무하잖아. 너무 냉혈한이야. 휴대폰을 끄고 이웃들과 함께 에어로빅까지 했습니다. 라고 묻기까지 했습니다. 공원에서 신나게 에어로빅을 하는데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치자 제가 진짜 살아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에어로빅이 끝나고 각자 레몬 한 잔씩 마시며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자가 마약을 하고 아들이 집을 빼앗으려 한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조용히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을 켜보니 부재중 전화가 한 통 와 있었습니다. 어린 손자라고 저장되어 있었죠. 저는 몇 초간 망설이다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몇 초간 정적이 흘렀고 이내 아이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저 잘 못 지내요. 아빠 엄마는 할머니가 우리를 버렸다고 하는데 저는 할머니가 그냥 할머니만의 삶을 살고 싶어 하시는 걸 알아요. 목이 메어왔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가로등 아래에서 천눈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 싶어요. 정말 보고 싶어요. 정말 보고 싶어요. 정말 보고 싶어요. 정말 보고 싶어요. 내가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의 문제가 아니야. 이제 너희 가족은 너희 스스로 살아가야 해. 저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침대 옆에 앉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이 때문도 아니었고 서러움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런 놓아줌은 잔인함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는 것을 마침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이가 아니게 되었죠. 이미 오래전에 아이가 아니게 되었죠. 제가 평생 쌓은 이런 방어 경험이 결국 주민센터 활동의 강의 내용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양 할머니가 가장 먼저 제안했죠. 영자 할머니, 이런 비법을 숨겨두면 안 돼요. 지금도 많은 노인들이 자식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주길 기다리다가 비참한 말년을 보내고 있어요. 할머니가 앞장 사람들 가져오기까지 했죠. 할머니가 앞장서야 해요. 할머니가 앞장서야 했지만 그날 제가 아래층에 공고문을 붙였는데 다는 제가 아래층에 공고문을 붙였는데 저는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머리는 희끗희끗하지만 눈빛만은 초롱초롱한 노인들로 가득 찬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문득 어깨에 짊어진 책임감이 느껴졌죠. 저는 헛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오늘은 딱 한 가지 주제만 이야기할 겁니다. 당신이 모은 돈은 자식들이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영장이 아닙니다. 당신이 병상에서 죽어가는 동안 수의조차 그들이 알아서 해주길 바라는 돈이 아니라고요. 유산은 효도의 보상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존엄하게 살기 위한 호신부입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거절할 줄 알아야 하고 스스로를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매일 제 건강보험 카드를 가져가서 보약 사 먹는데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매일 제 건강보험 카드를 가져가서 보약 사 먹는데 제가 뭐라고 말을 못해요. 혹시라도 화낼까봐 무서워서요. 화내면 화내는 거지. 화내면 화내는 거지. 그 후로 저는 매주 월요일마다 강의를 했습니다. 매건 활동 시에 노인들은 저를 영자 할머니 법률 전문가라고 불렀죠. 저는 웃으며 저는 어쩔 수 없이 배운 거지 전문가는 아니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 마음속에 그 사람이 되었습니다. 체내를 구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으며 매정한 할머니라는 욕을 먹어도 꿋꿋한 그 할머니가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다 어느 날 박지훈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새로 이사 온 제 아파트 문 앞에 서 있었는데 구겨진 옷차림에 초췌 않는 빛은 예전의 말끔한 정장 차림에 빈틈없이 말하던 아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집 안으로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후회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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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는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그때는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그저 담담하게 했습니다. 그저는 문틀에 기대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매우 낮았고 마치 용서를 구하는 듯 늦었어.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문 앞에 서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마치 숙제를 끝내지 못한 학생처럼 말이죠. 저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제가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번만은 마음이 약해지는 건 자비가 아니라 타협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타협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발 마사지를 받고 족욕을 했습니다. 마사지사가 웃으며 어르신, 처음 오셨어요? 하고 묻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이에요. 나이가 드니 이제 저 자신을 좀 아껴주고 싶어서요. 그리고는
설탕 없이 생강을 넣은 따뜻한 밀크티 3잔을 천천히 마셨습니다. 한 모금 한 모금을 아주 느리게 마셨죠. 가게 문을 나서면서 저는 제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습니다. 나이가 들면 지혜도 있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남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죠. 댓글이 금세 수십 개 달렸습니다. 대부분은 활동실에서 만난 새로운 친구들이었습니다. 존엄하게 살려면 할머니께 배워야겠어요. 저는 벤치에 기대어 옅은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노년에는 가질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지만 한 가지는 절대 놓을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바로 존엄성입니다. 설 명절 며칠 전 아파트 입구에는 붉은 등불이 걸렸고 관리사무소에서는 노인 건강 안내문과 작은 쌀, 식용유 한 봉지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길가의 작은 노점상들도 설날 연화장을 팔기 시작했고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와 엿기름, 냄새가 뒤섞여 잠시 멍해졌습니다. 그날 오전 저는 부엌에 기름때 방지 시트를 붙이고 있었는데 문득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현관문의 렌즈를 통해 밖을 보았습니다. 박지훈과 그의 아내 한서연, 그리고 그들의 아들과 한서연이 안고 있는 어린 손자까지 세 식구가 와 있었습니다. 문 앞에는 과일 2봉지와 삶은 닭 1마리가 놓여 있었고요.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꼿꼿이 서 있었지만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새해 인사드리러 왔어요. 한서연은 닭을 들어 보이며 직접 삶은 거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와 앉아라. 아이는 들어오자마자 제게 달려와 앉았습니다.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죠. 할머니, 저희 한참 안 왔잖아요.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키 많이 컸네. 밥은 제가 아침에 해둔 것이라 아직 따뜻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밥과 나물볶음 그리고 생선탕 한 냄비를 가져왔습니다. 그들 세 식구는 식탁에 앉아 예전처럼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반쯤 먹었을 때 박지훈이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그때 너무 경솔했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집은 어머니 것이고 돈도 어머니 것이에요. 저희가 그러면 안 됐어요. 저는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마. 그들은 조용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희가 와줘서 기쁘다. 하지만 앞으로 기억해라. 하지만 앞으로 기억해라. 하지만 앞으로 기억해라. 밥은 같이 먹을 수 있지만 돈 이야기는 하지 마. 나를 보러 올 수는 있지만 여기서 살 생각은 하지 마. 이 집은 비좁지도 않고 텅 비지도 않고 잘못을 안다고 해서 내가 너희에게 다시 기회를 줘야 하는 건 아니야. 식사 후 그들은 그릇을 치우고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문 앞까지 배웅을 나갔는데 어린 손자가 신발을 신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설날에 혼자 보내는 거예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혼자서도 깔끔하게 잘 지낼 수 있단다. 그들이 떠난 후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빗장을 걸었습니다. 커튼을 반쯤 걷자 반은 미리 주문해둔 황금빛 겨울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생선찜 1인분, 약밥 1인분, 그리고 연근 갈비탕 한 그릇이었죠. 음식을 데운 후 저는 상에 향을 피우고 남편 영정 앞에 3개의 향을 꽂았습니다. 여보, 나 버텼어. 저는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돈도 집도 내 삶도 아직 내 손에 있어. 향 연기가 천천히 피어올랐고 저는 눈을 감고 잠시 서 있었습니다. 마음속은 고요한 깊은 물 같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저는 소파에 앉아 설 특집 방송을 보았습니다. 진행자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대본대로 딱딱하게 말했고 관객들은 일사불란하게 박수를 쳤습니다. 텔레비전 화면 오른쪽 아래 갑자기 작은 화면이 떴습니다. 인기 쇼트 비디오 추천이었죠.
클릭해보니 한 노인이 손을 부들부들 떨며 가족관계 증명서를 찍는 영상이 나왔습니다. 배경음악은 꽤나 비장했죠. 댓글창은 이게 진짜 멋있는 거지. 인플루언서보다 더 진짜다. 라는 반응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기대어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외투를 걸치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창밖으로 이 도시의 불빛들이 수많은 강물처럼 고층 빌딩 사이를 천천히 흘러가는 듯했습니다. 아래층에서는 아이들이 작은 폭죽을 들고 뛰어놀며 밤하늘에 가느다란 빗줄기를 남겼습니다. 저는 밤 풍경을 바라보며 문득 과거의 저 자신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었습니다. 너 정말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요. 모든 어머니가 마음이 약함과 냉정함 사이에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저는 해냈습니다. 김영자 씨는 한때 모든 사람을 마음속에 품고 자신은 가장 마지막에 두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살림하며 월급 카드를 아들에게 넘겨주고 며느리가 옷 한 벌을 살 때도 세일 기간을 기다릴 정도로 자신을 희생했죠. 하지만 나이가 들어 깨달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계산적이었고 가장 이제 쓸모없는 존재인가. 가장 의지하고 싶었던 존재가 결국 가장 큰 짐이 되었다는 것을요. 그녀가 하룻밤 사이에 변한 것을요. 그녀는 낡은 집을 떠나고 비밀번호를 바꾸고 휴대폰 사용법을 배우고 신탁을 설정하고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다른 어떤 이유도 아닌 오직 자신에게 남은 작은 노년의 시간을 온전히 자신의 손에 쥐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나약하지 않았지만 결코 냉정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았을 뿐입니다. 나이가 들면 가장 두려운 것은 돈이옵니다. 여기까지 읽으신 당신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어쩌면 언젠가 당신도 이 지점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것을요. 자식들이 더 이상 당신의 말을 듣지 않을 때, 집안의 발언권이 조금씩 빼앗길 때, 당신이 평생 모은 돈이 다른 사람들의 입에서 온 가족의 재산이 되는 순간, 갈 곳이 어느 날 도망치고 싶었지만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시 비슷한 순간을 겪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어느 순간 부엌에서 가족들이 들을까봐, 조욕들이 들을까봐 조욕해서, 만약 그렇다면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3,000명 구독자 달성이라는 작은 목표를 제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실 몇 번째 구독자님이 되어주실 건가요? 지금 바로 구독해주세요. 채널 성장을 함께 지켜봐 주시길 진심으로 초대하며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